한국이 하나가 되고 남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함께 웃고 일하고 꿈을 꾸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그런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들을 놓쳤어요. 만약 그 기회들을 잡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오늘 그 놓친 기회들을 하나씩 파헤쳐보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분단 이후 7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1948년 분단 직전부터 2018년 평화의 바람이 불었던 그 순간까지 남북한이 손을 내밀었던 6번의 기회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그리고 그 기회들이 왜 실패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 여정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기회 1948년 남북협상. 1948년 한반도는 아직 분단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주둔하며 한반도를 둘로 나누고 있었죠. 이 혼란 속에서 통일을 향한 마지막 희망이 피어났어요. 바로 사김회담으로 불리는 남북협상이에요. 이 회담은 1948년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렸어요. 남쪽에서는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 북쪽에서는 김일성과 김두봉이 만났죠. 이 4명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한반도가 둘로 갈라지기 전에 어떻게든 하나로 묶을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가장 구체적인 논의는 수리조합 문제였어요. 당시 북한은 전력 생산이 풍부했지만 식량이 부족했고 남한은 쌀이 많았지만 전력이 부족했죠. 그래서 북한의 전기를 남한으로 보내고 남한의 쌀을 북한으로 보내자는 실질적인 교환 협정을 논의했어요. 또 38선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죠.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이 38선을 넘어 가족을 만나고 물자를 나누는 모습. 하지만 이 아름다운 꿈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북한이 약속한 전력 공급을 지키지 않으면서 협상은 깨졌고 남한은 신뢰를 잃었어요. 결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지면서 분단은 현실이 됐죠. 만약 그때 협상이 성공했다면 아마도 한반도는 지금처럼 갈라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역사는 만약을 허락하지 않죠. 그래도 이 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통일은 신뢰와 실질적인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외세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줬죠. 두 번째 기회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1970년대 당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한창이었지만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대탕트 시기가 시작됐어요. 이런 국제적인 변화 속에서 남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었죠. 1971년 8월 대한적십 자사와 북한적십 자사가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만났어요. 분단 이후 첫 공식 접촉이었죠. 이 작은 만남이 큰 물결을 일으켰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비밀리에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을 평양으로 보냈어요. 1972년 5월 이후락은 김일성과 직접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눴죠. 김일성은 이렇게 말했대요. 통일은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야 한다. 그 결과 1972년 7월 4일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어요. 이 성명은 3가지 큰 원칙을 담고 있었어요. 첫째, 통일은 외세 없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진한다. 셋째, 이념과 제도를 넘어 민족적 단결을 이룬다. 이 성명은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통일의 큰 그림에 합의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후속 논의를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도 만들기로 했죠. 하지만 이 희망의 불씨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이 터지면서 남북관계는 급격히 냉각됐고 1974년 문세광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대화는 완전히 멈췄어요. 특히 북한은 1973년 남한이 제안한 유엔 동시 가입을 2개의 조선을 만들려는 음모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 사건들은 남북 간의 깊은 불신을 보여줬죠. 그래도 이 시도는 남북이 공통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세 번째 기회 1980년에서 90년대 남북기본합의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어요. 전두환 정부는 1982년 민족화 한민주통일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 방안은 이산가족 상봉, 문화학술 교류, 경제협력 등 20개 분야에서 교류를 늘리자는 실질적인 계획이었죠. 예를 들어 서울과 평양을 잇는 직통전화, 남북방송 교환, 합작사업 같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포함됐어요. 상상해보세요. 남북한 사람들이 TV로 서로의 소식을 보고 전화로 대화하는 모습. 더 큰 변화는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왔어요.
노태우 대통령은 7.7 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겠다고 선언했죠. 이 선언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적대적 태도를 내려놓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1991년 마침내 남북 총리가 서명한 남북 기본합의서가 나왔어요. 이 문서는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전복하려 하지 않는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군사분 개선을 지킨다. 경제,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경제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실질적인 실행을 약속했죠. 김영삼 정부는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며 3단계 통일 로드맵을 제시했어요.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최종적으로 통일국가 완성. 이 계획은 정말 체계적이었죠. 하지만 1994년 김일성 주석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모든 게 멈췄어요.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의 정상회담이 7월 25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김일성이 7월 8일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게다가 1차 북핵 위기가 터지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죠.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통일 논의는 뒷전이 됐어요. 네 번째 기회 2000년 6.15 선언.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한반도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이 정책은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했어요. 첫째, 무력으로 통일하지 않는다. 둘째,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하지 않는다. 셋째, 화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어요.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죠. 북한 최고 지도자가 공항까지 나온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두 정상은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했어요. 김정일은 통일은 급할 필요 없다. 다음 세대에 맡겨도 된다고 말했는데 이건 북한의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줬죠. 회담 끝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어요.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둘째,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한다. 넷째, 경제, 문화, 체육 등 협력을 활성화한다. 다섯째, 빠른 시일 내 당국 간 대화를 연다. 이 선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2000년 8월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됐고 9월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이 함께 입장했죠. 2003년에는 개성공단 착공이, 2004년에는 본격 가동이 시작됐어요. 금강산 관광도 1998년부터 시작돼 많은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했죠. 하지만 2002년 2차 북핵 위기와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으로 분위기는 다시 냉각됐어요. 다섯 번째 기회 2007년 14선언.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열었어요. 이때 나온 14선언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그 내용은 이러했어요.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안변남포의 협력단지 건설,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백두산 관광, 서울 평양 직항로 개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 설정.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합의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정책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북한은 이를 흡수통일이라며 반발했죠. 같은 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여섯 번째 기회 2018년 판문점 선언. 2017년 한반도는 전쟁 위기설로 긴장했어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불안감이 커졌죠. 하지만 2018년 평창올림픽이 전환점이 됐어요.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어요. 두 정상이 군사분 개선을 넘나드는 장면은 전 세계에 감동을 줬죠.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급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활성화,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 중지, 평화지대 조성, 완전한 비핵화와 핵없는 한반도 목표 확인.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919 군사합의가 나왔어요. 군사분 개선 근처 화기철수, 서해 평화수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됐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 연결도 논의됐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모든 게 멈췄어요. 북한은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통신선을 끊었죠. 이상 6번의 통일 가능성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왜 통일 논의는 번번이 실패했을까요? 첫째, 깊은 불신을 원인으로 꼽아요. 남북은 70년간의 적대관계로 신뢰가 부족했어요. 둘째, 체제 차이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남한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죠. 셋째, 국제 정세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넷째, 북핵 문제는 매번 발목을 잡았죠. 북한의 핵개발은 협력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어요. 다섯째, 일관적인 정책이 부족했어요. 남한 정권 교체로 정책이 자주 바뀌었어요. 여섯째, 합의된 내용에 대해 이행하지 못했어요. 특히 북한이 약속을 자주 어겼어요. 이 모든 실패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신뢰가 핵심이에요. 작은 약속부터 지키며 신뢰를 쌓아야 해요. 둘째,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일관돼야 해요. 셋째, 주변국들의 협력이 필수예요. 넷째, 화해, 협력, 통합의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에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북한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 통일의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탈북민과 소통하고 통일 교육을 늘려야 하며 정부는 정치적 입장을 넘는 정책과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해요. 통일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화, 기술, 지정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만나면 동북아 경제 강국이 될 수 있고, 문화적으로는 K-팝과 드라마가 북한에도 퍼지며 공통점을 만들고 있어요. 기술은 북한 주민의 생각을 바꾸는 도구가 되고, 통일된 한국은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북한 내부에서도 시장 경제, 한류, 젊은 세대의 변화를 통해 작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통일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교육, 기술, 제도, 경제 모든 면에서 준비해야 해요. 독일처럼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 문화적 공감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70년간의 통일 역사를 돌아봤어요. 실패도 많았지만 그 속엔 희망의 씨앗도 있었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요. 기회는 다시 온다고요.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통일은 정치인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작은 노력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떠올리며 그때 통일을 꿈꾸기 시작했어라고 말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날 오늘의 영상이 기억되길 바래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